안녕하세요. 법을 좋아하는 인간 법조인 나돌론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근대의 강제추행 유죄 판결 확정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리뷰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죄가 뭔지 정확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형법 298조에 보시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고죄랑 형량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강제추행죄는 이제 실제로는 뭐 이렇게 초범인 경우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되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이 강제추행이라는 죄는 일단은 폭행이나 협박이 이제 수반이 되는 행위라고 일단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실제로 폭행은 어느 정도까지 가해져야지 이게 폭행으로 인정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텐데,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뭐 주먹으로 휘두르거나 뭐 이렇게 막 꼭 그런 좀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뭐 판례 문구 같은 거를 이제 좀 보면은 뭐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됐건 너는 이제 뭐 가볍게 터치를 하더라도 그건 폭행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쉽게 얘기하면 법조문 자체도 좀 뭐 명확하게 한다고는 해놨지만 그걸 해석을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폭행을 되게 넓게 다루다 보니까 사람마다 이제 보는 관점들이 이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 관념이라는 게 꼭 다 똑같진 않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개방적이고 그게 외국인이냐 뭐 내국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외국인도 외국인 나름이죠. 예? 뭐 인도냐 뭐 미국이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뭔가 되게 모호한 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아닌 말로 진짜 그 어깨만 주물러도 이게 강제추행으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보통 프랑스에서는 이제 뺨을 비비면서 이제 인사를 하거든요. 그런 행위도 특히 뭐 교사가 여중생한테 뭐 이렇게 뺨을 부비면서 뭐 이렇게 친근감을 표시하는 경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강제추행으로 이제 유죄 판결 났었던 그런 사례들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그런 거예요. 이제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느냐, 그리고 성적 수치심이나 뭐 혐오감, 뭐 성적 보편적인 어떤 성적 그런 그 시대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는 건데, 그래갖고 이게 참 실제 실무에서는 그러면은 꼭 이제 법대로 돌아가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게 검사나 판사 성향 그리고 담당 실무관의 어떤 성향에 따른 문제라고 저는 솔직히 보고 있거든요. 아닌 말로 진짜 뭐 강제추행은 이제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이제 피의자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면은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예전에는 특히 또 그렇게 또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야 좀 많이 좀 엄격해지고 있는데, 어쨌든간 담당 수사관이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도 일단은 초장부터 이제 판가름 나는 되게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인데, 그 담당했던 그 사건을 담당하는 그 담당자들,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판사든, 그 사람의 어떤 성적 관념, 그리고 어렸을 때 자신들이 뭐 혹시라도 추행을 당했거나 뭐 아니면 성폭력을 당했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좌지우지 되는 게 많이 좀 그냥 심증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중요한 거는 핵심 키워드는 그런 거죠. 예?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깨만 주물러도 강제추행이에요. 어깨를 갑자기 이제 좀 피로를 풀려고 주물러 줬는데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이러면은, 그게 만약에 주변 사람들 그렇게 봤다, 그러면 진짜 애매해지는 거예요. 예.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솔직히 저도 뭐 남자들 막 어깨도 주물러 주고 뭐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든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무르시기 전에 꼭 동의를 구하시고 주무르셔야 이제 뭐 큰 탈이 없고요. 그리고 하여튼간 뭐 어쨌든간 그런 어떤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들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웰빙에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 이 판례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떤 추행이라는 게 어떤 정도로 돼야지 되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인데 사실 모호합니다. 일단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의적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신중히 결정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사람이 첫인상에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이거는 강제추행이라고 판단하면 그게 강제추행인 거야. 내 말이 법이야. 약간 이런 거랑도 이 죄는 많이 연결이 돼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은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되게 기준 자체가 일단 모호해요. 뭐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한다. 뭐 주변 상황을 봐야 된다. 뭐 그 전부터의 관계를 봐야 된다. 에휴, 그거 진짜 아닌 말로 개나 줘버리고 실제로 실무에서는 그냥 아예 심증 굳혀놓고 그냥 결론부터 내놓고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가 됐건. 그런 부분을 어쨌든 이제 차차 좀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이 이근대이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좀 생활 지침으로 삼아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일단은 이 만약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목격자 확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근대이는 뭐 자기가 주장하는 바로는 그 피해자가 어쨌든 그 진술 하나만으로 이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판결문 보면은 그게 아니라 그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들 이런 것들이 유죄 증거로 많이 이제 작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만약에 본인들이 피해자다 그러면은 빨리 그 주변 상황들을 그 보거나 듣거나 한 목격자들을 특히 그게 남일수록 좀 확보를 해두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목격자들이 없다면은 자기는 당하고도 이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근대이 같은 경우에도 또 조심했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본인이 그렇게 억울했다면은 초반부터 그 증거들은 최대한 확보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뭐 CCTV 같은 경우에 뭐 협조가 필요하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자기도 빨리 그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보거나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은 자신들한테 변호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최대한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한 두세 명만 있어서도 아마 유죄 판결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뭐 제가 알기로는 CCTV를 봐도 뭐 특별한 증거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 뭐냐면은 진술로만의 싸움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누구 진술이 과연 그럴듯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걸 바로 신빙성 다툼이라고 하는 건데 누가 과연 신빙성 있는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가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제3자가 봤을 때 아 이게 실체적 진실이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진술을 하는가가 관건이에요. 그만큼 똑같은 일관된 진술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일수록 또 그 증거가 신빙성이 있어지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인 건 뭐냐면은 제가 저번 시간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항상 이런 진술들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피해자든 피의자든 억울하다는 거를 계속 어필을 하는데 단순히 그 당시의 상황들을 객관적인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구체적이고 그런 것들을 일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경찰 조사도 여러 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불렀을 때 뭐 A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불렀을 때 B라고 얘기하고 이러면은 안 돼요. 항상 그 피의자 입장에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그 수사관들이 이제 보통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니 내가 봤을 땐 피해자가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는 당신한테 없었던 거를 이렇게 지어내서 얘기할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피해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 진술과 엇갈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뭐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솔직히
안면 몰수랄까 아니면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자기는 있었던 일들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찰 단계에서든 검찰 단계에서든 항상 그게 일관적으로 대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게 이제 공판정 가서 재판할 때도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한 그거고 그 다음에 그 목격자들을 확보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뭐 이제 위증을 강요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기억들을 적당히 환기를 시켜줘서 그 사람들이랑 진술이 일관되도록 그렇게 진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피의자로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피해자의 경우에도 무조건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번 사건을 보면은 뭐 꼭 이런 어떤 진술 확보의 중요성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 외에도 하나 또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이게 2017년도 사건이잖아요. 근데 지금 판결 확정된 게 2020년 뭐 거의 다 간 뭐 10월 달에 이제 확정이 된 건데 거의 3년이죠, 3년. 그러니까 이게 재판 지연이 굉장히 문제가 뭐냐면은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피의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얼마나 그 괴로웠겠어요. 아, 내가 이게 아닌 말로 강제추행 유죄 이게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아닌 말로 진짜 무슨 성추행범으로 평생 이제 주홍 글씨를 살아가야 된다 이런 불안감과 어떤 자괴감 이런 것들에 시달렸을 테고 물론 뭐 그 강제추행을 실제로 했던 사람들은 뭐 그런 느낌을 하지 않겠지만 억울한 사람들 실제로 그렇다고 이근대이가 억울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어쨌든 이 방송은 이근대를 옹호하고자 하는 방송도 아니고 그 까내리고자 하는 방송도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해자로서도 이거 어떻게 피해를 복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좀 빨리 잊고 살아야 되는데 순간의 어떤 그런 사건이 이제 3년이나 가면서 본인을 또 괴롭히는 거죠. 실제 피해를 당했다면. 3년 동안 또 계속 리마인드 되고 또 끌려다니면서 뭐 이래저래 또 진술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공판장 나가서 증언도 해야 되고 얼마나 그게 3년이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인생에서. 근데 100세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내 인생의 3%를 그거에 시달리면서 또 그렇게 되는 또 사건들이 쉽게 잊혀지지도 않잖아요. 평생 트라우마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만큼 이 형사 사건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게 관건인데 이렇게 3년이나 늘어지다 보면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쉽게 얘기하면 또 개판인 걸로도 연결이 되는 거고. 어쨌거나 이게 참 오늘은 뭐 이런저런 또 얘기를 또 하게 됐는데 그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 오늘 한 가지 그냥 당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피의자로 만약에 계신 분들은 일단 한마디 한마디 다시금 조심하시고 한마디 내뱉으면은 그걸 번복하면 또 그 기록이 남아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수사기관에서 내뱉은 진술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신문 단계에서도 그거가 이제 한번 해서 조서로 이제 꾸며지게 되면은 나중에 그거를 뒤집으려면은 그냥 그 진술 다시 해야 되고 그 기존에 있었던 뭐 그 신문 조서는 폐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또 이제 허점을 잡힐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진술 대 진술의 싸움에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중요해요. 누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랬다가 아 그게 아닌 것 같아 저랬다가 이래버리면은 그냥 게임 끝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은 전략도 나름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무죄라도 무죄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아무 일 없었다 그래도 1심에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났다. 무죄를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무죄를 주장하다가 만약에 첫 번째 재판에서 내가 유죄다 이렇게 만약 판결이 나면은 항소심에서는 조금 전략을 바꿔볼 만한 어떤 그런 여지도 두셔야 돼요. 물론 뭐 나는 무죄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뭔가 정황이 내가 항상 증거를 보세요. 내가 마음이 괴로운 거는 둘째치고 객관적인 증거를 봤을 때 아 이번은 내가 정말 잘못 걸렸다.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피해자 진술도 뭐 되게 일관적으로 지금 되는 것 같다 분위기가. 나중에 이제 그 재판 기록 보면은
그 만약에 본인이 피고인으로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공판정 이제 가기 전에 재판 기록 열람 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보시면 다 그게 그 진술들을 어떻게 했는지 볼 수 있어요. 그 피고인,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목격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그런 거 보고 아 정말 잘못 걸렸다. 내가 진짜 이번 판은 정말 억울하지만 어떻게 좀 그 실형은 면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전략으로 내가 감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드시면 빨리 피해자랑 합의를 하시고 전략을 그냥 양형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쪽으로 바꾸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예. 세상은 그래요. 내가 억울하죠. 뭐 억울한 일이 뭐 어디 한둘이에요. 예. 그리고 누구나 다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 피해자는 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객관적인 상황을 위주로 형사는 전략을 짜야 되고 그 본인의 어떤 그런 억울함을 묻고 또 합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참 그래서 이게 애매해요. 어쨌거나 항소심에서 뭐 첫 번째는 뭐 설마 실형까지 나더라도 항소심에서 뭐 변호인을 통해서건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그 합의를 하시건 하면은 집행유예로 초범인 경우에는 특히 집행유예로 거의 풀려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벌금이 났더라도 뭐 벌금도 요즘엔 집행유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유예로 또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상황에 맞게 좀 판단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정말 마지막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입니다. 뭐가 됐건 항상 강조드립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너무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